1926년 한 프랑스 발명가가 농업 수확량을 3배로 늘리는 장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거기에는 화학물질도 중장비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리와 아연을 사용하여 하늘과 토양 양쪽에서 에너지를 끌어왔을 뿐입니다. 영국의 한 정부위원회는 거의 20년 동안 그 결과를 검토했지만 모든 보고서에 공표 금지 도장을 찍어 금고 속에 봉인해버렸습니다. 장치들은 사라졌습니다. 발명가의 이름은 과학학술지에서 삭제되었지만 특허는 남았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무엇이 은폐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씩 폭로되는 4가지 잊혀진 과학입니다. 이것이 정원 가꾸기에 금지된 물리학입니다. 저스틴 크리스토플러, 과학계에서 유명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895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보계에서 유명한 이름거. 저스틴 크리스토플러, 과학계에서 유명 말수입니다. 그는 천보계에서 유명 모래를 구겨왔습니다. 저스틴 크리스토플러, 과학계에서 유명한 무제거. 저스틴 크리스토플러는 과학계에서 유명 말수입니다. 그는 천보계에서 유명한 무제거. 저스틴 크리스토플러, 과학계에서 유명 모래를 구조, 금은 구대개면 주던데요. 저스틴 크리스토플러, 과학계에서 유명 모래를 구조, 금은 구대개면 주던데요. 저스틴 크리스토플러, 과학계에서 유명 모래를 구조, 금은 구대개면 주던데요. 저스틴 크리스토플러, 과학계에서 유명 모래를 구조, 금은 구대개면 주던데요. 이것은 하나씩 폭로되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86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농부이자 실험가였으며 끈기 있는 발명가였습니다. 1920년대 초반까지 그는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아이디어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토양의 영양분뿐만 아니라 대기에서 끌어온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도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속 막대, 나선, 안테나와 같은 독특한 장치를 만드는 데 평생을 바쳤으며 농업계의 정설에 도전하는 결과에 자신의 명성을 걸었습니다. 1925년 10월 26일 크리스토플러는 스위스에서 전자기 테로 천체장치라고 명명한 장치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CH118648A라는 도장이 찍히고 이듬해 5월에 승인된 이 문서는 대기전기를 포착하여 땅속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된 구리 및 자성강철 판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밀실에서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특허는 여전히 기록에 남아있으며 모든 전선, 모든 판, 모든 연결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법적 유물입니다. 크리스토플러의 추진력은 현장 그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치를 통해 귀리가 5피트 높이로 자랐고 죽어가는 오래된 나무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책과 농업학술지에 발표했으며 자신의 실험 정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때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때로는 그가 제공한 사진과 도표에 경탄하며 그의 연구를 다루었습니다. 크리스토플러에게 증거는 항상 공개적인 것이어야 했으며 비밀이 아닌 수확량으로 측정되어야 했습니다. 화학 비료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그는 우리가 경청하는 법만 안다면 자연이 이미 식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특허는 식량재배 과학의 잊혀진 장에 대한 침묵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1920년대 중반의 사진들은 다른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채소들을 보여줍니다. 배럴보다 넓은 호박과 사람 키만큼 큰 양배추가 그것입니다.
저스틴의 책과 팜플렛에 실린 이 이미지들은 토양과학의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소문을 부채질했습니다. 사진들은 프랑스 원예 잡지와 지역 신문에 실렸으며 평소보다 2배, 때로는 그 이상의 수확량을 거두었다는 주장과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플로의 주변 인물 외에는 이 사진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검증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918년 농업부 산하에 설립된 영국 전기문화위원회가 이를 주목했습니다. 1920년대 초반까지 이 위원회는 보고서를 수집하고 작물 이미지를 검토하며 유럽 전역의 현장에 관찰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사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1936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위원회는 현장 사진, 수학 기록, 그리고 크리스토플로와 같은 발명가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공표 금지 도장이 찍힌 그들의 중간 보고서에는 거대한 보리줄기부터 프랑스 정원에 싹튼 독특한 장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시각 자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파일은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가장 극적인 이미지들에 대한 원본 네거티브 필름이나 제3자 검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진들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항상 증거와 전설 사이를 맴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풍작의 스냅샷마다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단순한 전선과 막대가 정말로 이러한 수학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각적 기록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시 공원에서 시골 들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출된 지면은 보이지 않는 전기의 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의 공기는 일정한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하늘은 양전하를, 그 아래 토양은 음전하를 띱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대기 전이구배라고 부릅니다. 맑은 날 하늘과 땅의 전이차는 지면에서 1m 올라갈 때마다 약 100볼트에 달합니다. 이것은 번개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충격이 아니라 완만한 조수처럼 항상 흐르는 고요한 전압입니다. 식물은 바로 이 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미세한 털과 왁스로 덮인 식물의 잎과 줄기는 천연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풀잎 하나하나와 콩나물 하나하나가 공기 중에서 조용히 전하를 수집합니다. 땅 속에 묻힌 뿌리는 이 거대한 천연 배터리의 음극에 연결됩니다. 식물 자체가 하늘과 땅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살아있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묘사가 아닙니다. 전기의 흐름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일부 실험에서는 땅 속에 박은 구리막대에 미미한 전류가 감지되어 평온한 날에도 공기와 땅이 전하를 교환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전이구배는 날씨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늘은 양극, 땅은 음극이라는 기본 패턴은 결코 멈추지 않고 유지됩니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이 배경장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크리스토플로와 같은 실험가들은 식물에 물과 영양분 이상의 것이 필요한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조용한 전류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증폭할 수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모든 식물이 이미 안테나라면 식물에 더 좋은 안테나를 제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구리선은 줄기나 잎보다 훨씬 더 전도성이 높습니다. 구리선을 땅에 심으면 대기 전하를 더 효율적으로 끌어와 뿌리 영역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연 전기장은 미묘하지만 항상 존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은 단 하나의 전선이
정원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식물의 내부에서는 전기의 언어로 조용한 대화가 펼쳐집니다. 뿌리, 줄기, 잎은 단순히 물과 영양분을 운반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세포를 통해 생명의 속도로 물결치는 활동전이와 변이전이 마리에이션 포텐셜이라고 알려진 미세한 전기를 전달합니다. 이 신호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신호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총각 메신저 역할을 하여 성장, 광합성, 그리고 식물이 스트레스나 부상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잎이 상처를 입으면 전기파가 줄기를 타고 내려가 멀리 떨어진 세포들의 방어 준비를 하도록 알립니다. 이것이 식물 생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며 환경에 맞춰 조정된 살아있는 회로입니다. 연구자들은 정밀 전극을 사용하여 이러한 신호들을 측정하고 세포에서 세포로 전달되는 전압의 깜빡임을 기록했습니다. 미터당 몇 마이크로볼트에 불과한 미미한 장조차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물의 내부 배선은 햇빛, 바람 또는 지구 전기장의 미묘한 끌림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외부 전기 구배에 노출될 때 식물은 항산화제 생산을 늘리고 회복력 및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이 효과는 부상이나 날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선, 막대 또는 정교하게 모양을 잡은 코일과 같은 가장 단순한 도구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달팽이 껍데기부터 해바라기 머리에 이르기까지 자연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형태인 나선은 초기 전기 배양, 핵심 상징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플로와 그의 동시대인들은 토양에 심은 구리 나선이 지구의 지전류, 포착하고 집중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기하학적 구조는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나선은 안테나처럼 작동하여 넓은 지역에서 에너지를 모아 한 점으로 전달합니다. 고대 전통과 새로운 물리학 모두에서 영감을 받은 초기 코일 설계는 식물의 자연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기하학적 구조를 사용하여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주파수에 맞춤으로써 생물학과 물리학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태, 신호, 토양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바로 전기 배양이 화학농법과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합성 영양분으로 식물에 강제로 영양을 공급하는 대신 진화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 구축해 놓은 전기적 경로를 잠금 해제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정성껏 모양을 만들고 방향을 잡은 구리선은 단순한 전도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식량 재배 과학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열쇠였습니다. 1920년대 초반까지 식량을 재배하는 비즈니스는 영원히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공장들은 세계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규모로 합성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전시 비밀이었던 하버 보슈법, 이제 기착한과 화물선을 화학 비료자루로 가득 채웠습니다. 생산량은 연간 100만 톤 남짓에서 1960년까지 연간 거의 2천만 톤으로 급증했고 암모니아 가격은 톤당 100달러에서 3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화학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있었습니다. 한때 퇴비나 일회성 구리선에 의존했던 농부들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계약에 직면했습니다. 매년 봄 비료를 사지 않으면 수확량이 줄어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독 모델이 내장되었습니다. 매 시즌마다 또 다른 구매가 이어졌고 매년 또 다른 송장이 발행되었습니다. 더 많은 재배자가
더 큰 수확량과 간편한 사용이라는 약속에 끌려 참여하면서 시장은 팽창했습니다. 비료 산업은 거대해졌고 그 이익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 연간 판매량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단 한 가닥의 전선으로 영구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편집자들과 학자들은 토양에 선을 그었습니다. 신문 칼럼들은 전기 배양을 경쟁자가 아닌 단순한 구경거리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은 기적과 같은 주장이나 별난 방법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으며 종종 크리스토플로의 연구를 연구기관이나 다른 과학적 이단아들과 한데 묶어버렸습니다. 한때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었던 농업학술지들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원고에는 회신이 없었고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금 압박과 조롱을 우려한 대학 연구원들은 공개적인 지지를 기피했습니다. 공표 금지 도장이 찍힌 영국 전기문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좀처럼 더 넓은 과학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 전기 배양은 조용히 비주류 과학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화는 그 방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옮겨갔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구리선과 대기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각주와 민속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증거에 대한 의무는 사라졌고 어떤 실험들은 점잖은 자리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이상하다는 묵시적인 합의로 대체되었습니다. 현대적인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한 탐구는 다음 세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증거를 찾기 위한 탐구는 오래된 특허와 정원사진에서 광활한 농경지로 옮겨갔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 연구원들은 이전에는 시도된 적 없는 규모로 대기전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의 실험은 3,600헥타르, 축구장 6,000개보다 넓은 면적에 달했습니다. 작물 고전압 전선을 사용했습니다. 이 설정은 비료나 살충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기 개척자들이 상상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규모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자연 전기장을 활용했습니다. 결과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시험지 전역에서 수확량이 거의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합성 비료를 단 한 방울도 추가하지 않고도 더 많은 밀, 쌀, 채소를 얻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단순히 수확량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충제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70%에서 100%까지 감소했습니다. 농구들은 한때 해충 방제가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해충이 줄어들고 식물이 더 건강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농부들이 직접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뒷마당에서의 실험이나 운 좋았던 한 시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의 연구는 전기배양의 개념을 제도권 과학으로 끌어들였으며 우연이라는 주장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큰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식물은 지구의 자연 전류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땅 바로 위에 항상 존재해왔던 자유롭고 조용하며 기다리고 있던 에너지로 번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전선과 날씨를 통해 수확량이 배가 된다는 과거의 주장이 국가적 규모로 실제 측정 가능한 뒷받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식물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방법이 동일하게 작동하거나 동일한 위험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적 전기 배양에 사용되는 구리 나선은 하늘과 토양 사이의 자연적인 전이차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외부 전원도, 배터리도,
벽에 꽂는 전선도 없습니다. 구리선은 그저 더 나은 안테나 역할을 하여 공기 중에 이미 존재하는 부드러운 전하를 조용히 수집할 뿐입니다. 이 방식은 들판에 고전압 전기를 흘려보내는 전력 가동 설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변압기나 발전기를 사용하여 때로는 수천 볼트에 달하는 강한 전류를 매달린 전선을 통해 보냅니다. 이러한 설정이 통제된 연구에서 측정 가능한 결과를 냈지만 심각하고 위험한 위해 요소를 수반합니다. 고전압선에 직접 노출되면 감전, 화재 또는 민감한 장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배선 실수 하나가 정원 실험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동형 구리나선은 풍향계만큼이나 단순합니다.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전기적 위험을 주지 않으며 주변 전자기기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활용하는 유일한 에너지는 땅과 하늘이 자연적으로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두 방법을 혼동하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된 조잡한 코일에서 극적인 결과를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전기 배양의 안전성과 단순함은 그 매력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플러그를 꽂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알고 실험을 해당 라인의 안전한 쪽에 확고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에 심은 단순한 구리나선은 어떤 뒷마당이라도 살아있는 실험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밀함이 중요합니다. 튼튼한 종이 클립 정도 두께인 14게이지 나구리선으로 시작하세요. 지름이 5-20cm 사이가 되도록 느슨한 나선형으로 감으세요. 일부 자급자족 농가에서는 코일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폭 12-16mm의 나무다월, 틀로 사용합니다. 완성된 나선은 공기와 빛이 틈새로 통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두고 최소 3번은 감겨 있어야 합니다. 모양이 잡히면 다월을 토양에 박아 나선이 10-15cm 깊이에 위치하고 상단 끝이 지면 바로 위를 향하게 하세요. 결정적인 세부사항은 나선의 끝이 자북,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나침반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지 마세요. 지구의 지전류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며 방향 설정이 건강한 부양 효과를 줄지 아무런 효과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코일을 식물 밑동에서 10-20cm 떨어진 곳에 배치하세요. 토마토, 콩, 호박 모두 잘 반응하지만 일부 정원사들은 잎채소에서 가장 극적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변화를 추적하려면 2주마다 높이, 잎 크기, 해충 활동을 기록하세요. 시즌이 끝나면 사진을 찍고 수확량의 무게를 재보세요. 오하이오주의 한 재배자는 상추줄당 구리나선을 하나씩만 사용하여 진딧물이 줄고 흰가루병 없이 상추 수확량이 40% 증가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조건, 즉 동일한 토양과 동일한 물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안전하고 조용하며 자연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도해볼 의향이 있는 누구에게나 이 실험은 커피 한 잔보다 적은 비용이 들며 정원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리나선은 대기에서 전하를 끌어옵니다. 그 부분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스위스 특허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 자체가 이미 배터리라면 어떨까요? 1841년 스코틀랜드의 한 시계 제작자가 축축한 땅 속에 구리와 아연을 묻어
세계 최초의 전기 시계를 구동할 수 있는 충분한 전류를 끌어냈습니다. 이 판들이 땅속에 놓인 곳마다 그 위의 풀들은 더 짙고 굵고 크게 자랐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발견은 농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어야 했습니다. 여기 그 발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41년 알렉산더 베인이라는 스코틀랜드 시계 제작자가 전기의 규칙을 조용히 다시 쓰게 될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베인은 값비싼 화학 배터리에 의존하는 대신 아연과 구리 두 개의 판을 축축한 땅 속에 묻고 전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결과는 산성 물질이나 소금물이 아니라 땅 자체에서 끌어온 꾸준한 전류였습니다. 이것은 구경거리용 묘기나 일시적인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베인의 설정은 세계 최초의 전기 시계에 동력을 공급했고 시계추는 흙에서 이끌어낸 에너지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특허인 영국 특허 번호 8763호는 습한 땅에 놓인 서로 다른 두 금속판이 태엽을 감거나 보충할 필요 없이 어떻게 기어와 전자석을 구동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베인은 지구가 그 자체로 결코 마르지 않는 배터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인의 대지 배터리, 탄소핵 배터리가 단순히 작업실의 신기한 물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빅토리아 시대 전신의 심장부로 들어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장거리 전력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커지던 때, 영국 전역의 전신국들은 단일 전선을 통해 신호를 보내기 위해 땅속에 묻은 구리와 아연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양 자체가 귀환 경로 역할을 하는 이 대지기로 방식은 독일의 초기 실험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운영자들이 전선을 더 멀리 연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이드파크와 에든버러 글래스고 철도를 따라 베인에 매립된 판들은 깨끗한 저전압 전류, 보통 셀당 약 1볼트를 전달했으며 이는 경쟁 시스템들을 압도하는 속도로 종이 테이프에 기록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설치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판을 남북으로 정렬하고 아연을 땅속 더 깊이 박으면 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축축한 토양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건조한 땅은 전류가 약해져 시스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적절할 때 대지 배터리는 중단 없이 수개월 동안 작동했습니다. 1841년부터 1843년까지의 베인 자신의 메모와 특허 청원서는 고철 조각과 물만으로 땅의 화학작용에서 수확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기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다른 발명가들이 베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1800년대 후반 다니엘 드로와 조지 디크만 같은 이들의 미국 특허는 이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시계와 전신용 전압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대지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습한 토양에 묻힌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이 발밑의 땅을 조용한 발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력망이 생기기 전 시대에 이것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숨겨진 혁명이었습니다. 베인의 대지 배터리는 뒷방과 철도 제방 아래에서 째깍거리며 빅토리아 시대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그 자체로 전류로 가득 차 있으며 활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발견이 어떻게 시야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이 금속판들이 숨겨져 있는 곳마다 그 주변 토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리와 아연판이 풀밭 아래 묻혀있는 습한 들판에서 전신 작업자들과 지역 농부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신선은
머리 위에서 조용히 윙윙거렸지만 사람들의 주의를 끈 것은 땅 자체였습니다. 숨겨진 판들 사이로 뻗어있는 풀밭줄기가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보다 더 짙고 굵고 크게 자라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비료포대도 비밀스러운 퇴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금속의 고요한 존재와 땅을 통해 천천히 스며드는 전류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과학 논문도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야기는 입소문을 통해 퍼졌습니다. 요크셔의 한 역장은 매설된 전신기로를 따라 길게 뻗은 무성한 풀밭을 가리켰습니다. 에섹스의 한 정원사는 풀들이 전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같다고 농담했습니다. 진흙투성이의 제방과 시골길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땅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곳마다 근처의 식물들은 마치 숨겨진 이점을 찾은 것처럼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수십 년 후 조지 스타 화이트라는 커네티커텟의 의사가 이를 주목했습니다. 화이트는 평범한 시골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양 속의 전기가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을 쫓는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20세기 초 그는 테로전기라고 부르는 자연적인 지전류가 작물을 증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연과 팜플렛은 땅을 통해 흐르는 약한 전류가 지친 들판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이는 실험들을 설명했습니다. 화이트의 주장은 대담했지만 기적을 약속하는 데에는 신중했습니다. 증거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푸른 옥수수밭이, 저기에는 일찍 익은 콩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의 대부분은 수치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관찰과 의문이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가끔 이러한 기묘한 효과를 언급했지만 항상 지나가는 시기였습니다. 1915년에 한 농업학술지는 매설된 전선 근처에서 감자가 더 크게 자랐다고 단언하는 농부를 소개했습니다. 중서부의 또 다른 신문 기사는 오래된 전신주 옆에서 포도덩굴이 번성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통제된 시험도 공식적인 승인도 없었으며 단지 토양 속의 무언가가 식물에게 조용히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끈질긴 소문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들은 민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이트와 같은 실험가들에게 그것은 구리와 아연은 습한 토양에 놓일 때 그저 땅 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이들은 땅 자체를 살아있는 회로로 바꾸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뒤에 숨겨진 과학을 갈바닉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더 반응성이 큰 금속인 아연이 전자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 전자들은 지상에 연결된 전선을 통해 구리판을 찾아 이동합니다. 토양은 두 금속 사이에서 하전된 이온을 운반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전자의 흐름이 바로 직류입니다. 한때 베인의 전기시계와 전신의 동력을 공급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전류입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 이 전류는 완전히 다른 일을 수행합니다. 미시적 수준에서 아연판은 양극 역할을 합니다. 전자를 내놓으며 천천히 용해되어 주변 토양으로 아연 이온을 방출합니다. 음극인 구리판은 전자를 받아 반응을 완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양의 수분은 필수적입니다. 물 분자는 녹아있는 미네랄 및 염분과 함께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류는 튀다가 멈춰버립니다. 적절한 조건, 습하고 약간 산성인 토양에서 구리와 아연 사이의 전압은 약 0.8,
1.1V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땅 속에서 일련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약하지만 꾸준한 전류는 토양의 화학적 결합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인산염, 칼슘, 칼륨처럼 안정적인 화합물로 묶여있던 영양소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전기분해라고 합니다. 전기장의 영향으로 이온이 이동함에 따라 일부는 식물 뿌리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굳게 닫혀있던 식량 창고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들도 이 전압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단순히 물과 미네랄을 빨아들이는 수동적인 빨대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식물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뿌리는 실제로 전기장에 반응하는데 이를 굴전성이라고 부릅니다. 통제된 실험실 실험에서 뿌리는 음극인 구리판을 향해 굽어 자랍니다. 심지어 아주 희미한 전이굽에 이미 노출되었을 때도 뿌리가 이를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미묘한 효과지만 구리와 아연판이 있는 정원에서는 영양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역으로 뿌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중의 부양 효과입니다. 토양에서 더 많은 이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뿌리가 이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식물 생물학에서 입증된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대지 배터리 설정에서의 전기장 강도 수 0.5또 1V를 뿌리 굴전성에 대한 시험 실행된 수준과 일치합니다. 전임 분재고 0.5를 1V, 전시보줌들이 청강에 서여 문정의 동성점과 일치합니다. 전임 분지가 기어땀 손조개며 그와 전정의 가게 부부모정에 서여 뿌리가 덤발이 많은 0.1V는 전민정의 순물 생물학에서 무드러 비엉겹게 됩니다. 1점 많은 조개업니다. 전급분제 푸적 통해보 푸디가 푸게적이 없인 것다는 일제고분이 납니다. 청종 통양의 개두문 부려고는 풀이가 내문 용촉이며 저는 되었대 전긍된 수준과 일치합니다. 전류는 또한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키고 전극 근처의 pH를 조절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도 토양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정원사들과 실험가들은 단순한 멀티미터로 전압을 측정해 왔습니다. 이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극적일 수 있습니다. 구리와 아연이 땅속에서 조용한 파트너 역할을 함으로써 토양은 단순한 뿌리의 매개체 그 이상이 되며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자원을 잠금 해제하는 식물 생명의 능동적인 주체가 됩니다. 20세기가 밝아오면서 토양 아래 흐르는 조용한 전류는 더 이상 농업을 형성하는 유일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주자인 합성비료가 등장했고 이는 농업 경제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1909년 프리츠 하버와 칼 보슈미슈느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 규모의 암모니아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포나부지에 농업 경제를 다시 떠면서 토양 아래 흐르는 조용한 저용은 더 이상 농업 경쟁은 찾아냈습니다.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 규모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심장서, 농업정서를 만지들 인정지문보를 들읍니다. 농업을 찾아내문 젠성 모디어드입니다. 이제부도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 규모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 규모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심장서, 농업정서를 만져든 몬짐은 섰습니다.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 규모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여집니다. 준정주면은 이정법은 고되고 포무제무는데요. 공복태도 의미다 주준 통보문 도모비어 되었습니다. 여줍니다. 그들들 서모는 읍스빛과 평들을 주영습니다. 여줍니다. 취지, 주준도 포무제고 포무제무는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용으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용으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1909구 포모제무는데요.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용으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용으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춤정춘장 농업경제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1900청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용으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용으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용으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충정추잔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용으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용으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1909년 프리츠 하베와 칼 보슈,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여 산업용으로 만드는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1913년까지 최초의 하버 보슈 공장이 독일에서 가동되었고, 곧 저렴하고 풍부한 질소에 대한 약속이 유럽과 북미를 휩쓸었습니다. 한때 수년간의 윤작이나 수톤의 거름이 필요했던 수확량을 이제 흰 결정체가 든 자루 하나로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료 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판 것이 아니라 토양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팔았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광고들은 한 시즌 분량의 비료값만 지불하면 기록적인 수확과 손쉬운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미 농무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농업회보들은 현대 농업의 필수 3요소로 질소, 인산, 칼륨, 즉 NPK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건강한 토양은 수년에 걸쳐 가꾸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고 뿌리고 반복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고 국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한 농부들은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합성 비료는 신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며 무엇보다 반복 가능했습니다. 매 수확은 또 다른 판매를 의미했습니다. 경제 구조는 영원히 지속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바닥나서 다시 사야 하는 제품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대지 배터리가 고철 2조각과 약간의 전선만 있으면 되었던 반면 새로운 모델은 영양분을 구독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베인에 매립된 판과 같은 영구적인 설치물은 일회성 비용만 들고 반복적인 수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산염이나 인산염 자루는
고객이 내년 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보장했습니다. 변화는 기술적인 것 이상으로 문화적이었습니다. 1930년대의 농업 저널들은 최신 배합 비료 덕분이라고 광고하는 화학 브랜드들의 증언과 우뚝 솟은 옥수수 및 울창한 밀의 비교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조적으로 전기 토양과 매립된 판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들은 배경으로 사라졌습니다. 1920년대 후반의 미 농무부 회보들은 전기 배양을 현대 농부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단순한 구경거리로 치부하며 노골적으로 묵살했습니다. 갈바닉 토양 전류 뒤에 숨겨진 과학은 조용히 비주류로 분류되었고 그 자리는 화학적 분석과 표준화된 수확량이라는 확실성이 차지했습니다. 베인의 발명에 대한 의도적인 캠페인을 입증할 비밀 메모나 기업의 음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더 미묘한 무언가, 즉 내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모되는 것에 보상을 주는 시장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화학회사들이 생산을 확대하고 정부기관들이 권장사항을 표준화함에 따라 대지 배터리는 방해가 아닌 진보의 기계적 논리에 의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빅토리아 시대 독창성의 경이로움이었던 토양의 고요한 전류는 암모니아의 시대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계와 전신의 동력을 공급했던 동일한 반응이 여전히 우리 발밑에서 웅웅거리며 조용히 제쳐두었던 것을 재발견할 새로운 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소모품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무료 에너지와 살아있는 토양의 약속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테스트하려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뒷마당의 한 정원사가 상추 2줄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줄에는 구리 파이프와 아연 도금 못이 토양에 박혀 지상에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줄은 금속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4주 후 차이는 명확합니다. 전기가 통하는 상추는 더 키가 크고 잎이 더 넓게 퍼지며 더 짙은 녹색을 띱니다. 디지털 저울이 그 변화를 확인해 줍니다. 전기 처리된 줄기의 평균 생체 중량은 포기당 38g인 반면 대조군은 26g입니다. 이는 거의 50%의 증가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도약입니다. 멀티미터 프로브를 구리와 아연에 갖다 댑니다. 화면이 깜빡이다가 1.03V에서 멈춥니다. 이는 포럼과 유튜브 실험을 통해 정원사들이 보고하는 범위, 즉 수분과 토양 pH에 따라 0.8에서 1.1V 사이인 수치와 일치합니다. 한 달 동안 기록된 성장 곡선은 전기 처리된 식물들이 2주차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해 그 리드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볼트 수치가 중요하며 판도값은 일정합니다. 정원사는 토양 pH, 일일 강수량, 전압 판도값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합니다. 수학시 간단한 T검정을 해보니 P값이 0.04로 나옵니다. 이는 과학적 유의성 임계값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들이 매번 2배의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전류는 단순히 측정 가능한 것 이상으로 살아있는 식물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원을 살아있는 배터리로 바꾸는 데는 몇 가지 간단한 부품만 있으면 됩니다. 구리 파이프 조각이나 굵은 구리선, 대부분의 화단에 6치 8인치 정도면 충분함으로 시작하세요. 한 쌍의 나머지 절반으로는 아연 도금 못이나 아연 조각, 역시 6치 8인치 길이를 사용하세요. 이 두 금속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연결을 지상에서 유지하기 위해 여유분을 둔 구리와 아연 사이를 잇기에 충분한 길이의 절연 전선이 필요합니다. 구리를 식물의 뿌리구역 한쪽에 약 6인치 깊이로 박으세요. 반대편에 아연이나 아연 도금못을 같은 깊이로 배치하고 대략 8치 12인치 간격을 둡니다. 핵심은 이들을 습한 토양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땅이 마르면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선 끝에 피복을 벗긴 후 한쪽 끝은 구리에, 다른 쪽 끝은 아연에 단단히 감으세요. 전선이 토양 표면 위에 머물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회로가 완성되며 부식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치가 끝나면 멀티미터로 설정을 확인하세요. 프로브 하나를 구리에, 다른 하나를 아연에 대보세요. 0.8에서 1.1V 사이의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토양이 적당히 습하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 약간 산성인 경우 며칠마다 전압과 토양 수분을 기록하고 아연 조각에 심한 부식이 보이면 교체하세요. 이 간단한 배치만으로 여러분은 자신만의 실험을 실행하고 시즌이 지날 때마다 결과를 추적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습한 토양 속의 구리와 아연이 뿌리가 실제로 그쪽으로 자라게 만드는 일정한 전압을 생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두 금속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1982년 이전에는 미국의 모든 페니가 95% 구리였습니다. 1982년 이후에는 얇은 구리 껍질 아래에 아연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개의 페니, 두 개의 다른 금속.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잔돈 속에 숨어 있는 갈바닉 전지입니다. 1979년과 1984년의 페니 두 개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한눈에 보기에는 쌍둥이 같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표면에 떨어뜨려 보면 그 환상은 깨집니다. 오래된 페니는 작은 종소리처럼 밝고 맑은 소리를 냅니다. 새로운 페니는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그 차이는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금속 자체에 있습니다. 1982년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페니는 밀도가 높고 공명이 있는 구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2년 이후에 만들어진 페니는 아주 얇은 구리 껍질 아래 거의 전부가 아연이며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동전을 뒤집어 보면 날짜 스탬프가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1982년 이전의 페니는 구리 특유의 톤으로 울립니다. 1982년 이후에는 소리가 둔해지며 아연이 주인공이 됩니다. 변화가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으며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밝혀주는 간단한 소리 테스트에 들어있습니다. 두 개의 동전, 같은 크기, 같은 얼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돈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단서입니다. 페니의 표면을 긁어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얇은 구리 코팅 아래로 1982년 이후에 발행된 동전들은 은색심을 드러냅니다. 무게 기준으로 97.5%가 순수 아연입니다. 1982년 이전에 발행된 동전들은 강도를 위해 약간의 아연을 첨가한 95% 구리입니다. 미국 조폐국은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982년에 구리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며 조용히 이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손안에서 그것은 잔돈으로 위장한 화학 수업입니다. 금속이 보일 때까지 구리 페니를 샌딩하세요. 아연 페니도 같은 방식으로 샌딩하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배터리에 동력을 공급하는 두 금속을 갖게 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학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금속들이 수분을 만날 때 반응합니다. 토양에서 무언가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미세한 전기 펄스가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지만 1982년 이후에 발행된 모든 페니는 누군가 점을 연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구리로 감싼 아연 타임 캡슐입니다. 공식은 바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리용 동전 하나, 아연용 동전 하나. 시스템은 금속을 바꿨지만 비밀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저스틴 크리스토플로는 9세기의 농업과 전기 시대의 교차점에 서 있었습니다. 1865년생인 그는 비주류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리에서 제네바에 이르는 특허들에 등장했으며 1920년대에 이르러 그는 프랑스 국립농업학회로부터 금메달리스트로 인정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발명가가 증기나 가솔린을 쫓던 시절, 크리스토플로는 공기와 토양 속에 보이지 않는 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전기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해답은 전자기 테로 천체 장치였습니다. 설계는 단순하지만 정밀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장착된 얕은 그릇 모양의 아연 대야. 그 위에는 대기 에너지의 희미한 흔적을 포착하기 위해 배치된 평평한 구리판이 있었습니다. 두 금속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연과 구리가 습한 땅에서 짝을 이루면 꾸준한 전류를 생성하는 갈바닉 전지라는 천연 배터리가 만들어집니다. 1927년 스위스에서 출원된 크리스토플로의 특허 CH118648A는 모든 세부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아연대야는 양극 역할을 하고 구리판은 음극 역할을 하며 기둥은 지상과 천상의 힘을 모두 끌어들이기 위해 어셈블리를 높게 유지합니다. 그는 단순히 공책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플로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자신의 들판에서 테스트했으며 농업저널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서는 수천 개의 장치가 생산되었고 각각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벨기에에 이르는 농부들이 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1930년대 후반까지 유럽 전역에서 15만 개 이상의 장치가 판매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전선도, 배터리도, 화학물질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절한 금속과 적절한 배치, 그리고 자연이 제 역할을 하도록 기다리는 인내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플로의 명성은 발명품과 함께 커졌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농업박람회에서 메달을 땄으며 엔지니어와 전통적인 재배자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회의론자들에게 그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청사진과 공개 시연을 제시했습니다. 해결책에 굶주린 세상에서 크리스토플로는 모든 들판을 둘러싸고 있는 고요한 에너지를 포착하는 아연 그릇과 구리판만으로 수확을 약속했습니다. 1927년 저스틴은 자신의 주장을 시험에 붙였으며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수확량표를 발표했습니다. 수치들은 그의 스위스 특허 CH118648A에 그대로 인쇄되었습니다. 귀리밭은 대조군보다 200% 더 많은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감자는 농부들이 포기당 5추 6개를 예상하던 곳에서 30투 35개의 알을 맺었습니다. 콩은 가뭄 중에도 생산량이 3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정원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토플로의 결과는 프랑스 농업저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공개 시연에는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약속은 단순했습니다. 화학물질도 전선도 없이 기상과 토양에 맞춰 작동하는 아연 대야와 구리판 뿐이었습니다. 농업계가 주목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크리스토플로의 장치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1930년대 후반까지 15만 개 이상의 장치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당시 대부분의 농업 발명품을 압도하는 수치였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공장들은 모든 그릇과 판에 그의 이름을 새기며 풀가동되었습니다. 자신의 들판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인다고 확언하는 재배자들의 증언이 쇄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채소가 너무 커서 두 손으로 수확해야 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치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권리 전체를 사겠다는 제안과 함께 해외 라이선스 계약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퍼진 만큼 그 흔적도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판매량이 급증하고 흥분이 고조되었다가 갑자기 급감했습니다. 한때 농업계의 단골이었던 크리스토플로의 이름은 헤드라인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축하의 대상이었던 특허표는 정원 역사의 각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혁명을 약속했던 장치들은 헛간과 창고에 조용히 처박혔고 그 구리와 아연은 어둠 속에서 변색되었습니다. 데이터, 판매량, 공개 시험 모두 혁신적인 발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수치들만 남긴 채 다음 세대의 재배자들을 괴롭힐 미스터리만을 남겼습니다. 1918년 유럽이 전쟁 후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에 영국은 다른 어떤 위원회와도 다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영국 전기문화위원회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인 물리학자, 생물학자, 전기 엔지니어,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전기가 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위원회는 들판과 온실에서 화학물질을 단순한 금속판, 토양에 묻은 구리와 아연으로 교체하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중간 보고서는 결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밀이 더 빨리 싹텄습니다. 뿌리작물의 부피가 커졌습니다. 어떤 해에는 날씨나 씨앗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로 수확량이 급증했습니다. 한 보고서는 상당한 이익을 약속하며 추가 연구를 촉구했습니다. 위원회의 자격은 연구에 무게감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뒷마당의 발명가들이 아니라 왕립학회 회원, 정부 과학자,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었으며 모두 농업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공식 채널을 통해 걸러져 나와 대영 제국 전역에서 식물을 기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임을 암시했습니다. 한동안 전기 배양이 실험실의 호기심에서 국가정책으로 옮겨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일단 데이터가 모이면 그 결과는 공표되어 전 세계 농부들과 공유될 것이었습니다. 대신 실험이 쌓이고 증거를 무시하기 힘들어질수록 위원회의 연구는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험들의 이야기와 보고서들의 운명은 곧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곳이 기록이 숨겨지고 침묵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지점입니다. 빨간 잉크로 찍힌 단 하나의 도장, 공표 금지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가두었습니다. 수년간의 작물 시험 데이터와 서신들로 가득 찬 최종본들은 정부 기록 보관소로 사라졌습니다. 단 2권만이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통에서 회수되어 상자에 담긴 채 잊혀졌습니다. 1936년 영국 전기문화위원회는 아무런 떠들썩함 없이 해산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우선순위의 변화와
더 실용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에 하버 보슈 공법이 유럽 전역을 휩쓸며 공기를 합성 비료로 수톤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화학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대가만 지불하면 끝없는 수확을 약속했습니다. 암모니아 기반 비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정부 계약과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처음으로 식량 생산이 가루자루로 규모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토양에 단순한 금속을 사용하는 위원회의 실험은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기상과 고철만으로 가동되는 무료 기술은 산업농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도장이 찍히고 봉인된 보고서들은 경제혁명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남았습니다. 결과가 실패했기 때문에 묻힌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잘 성공했기 때문에 묻힌 것일까요? 그 답은 보장과 변화하는 돈의 흐름 뒤에 숨겨진 금고 속에 여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토양 속의 전기는 단순한 파티용 장난이 아닙니다. 습한 땅에서 구리와 아연이 만나면 최초의 배터리만큼이나 오래된 반응을 일으킵니다. 원자 구조의 차이가 아연에서 구리로 전자를 밀어내어 보통 약 1.1V의 꾸준한 전류를 생성합니다. 전구를 밝히기에는 부족하지만 식물에게는 충분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기초전기 화학입니다. 1841년 알렉산더 베인의 대지 배터리를 작동시켰던 것과 동일한 원리이며 여러분의 주방 서랍에 있는 모든 AA 건전지를 작동시키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순수 생물학입니다. 뿌리는 전기장을 감지하고 반응하는데 이를 굴전성이라 부릅니다. 토양에 작은 전압이 흐르면 뿌리는 실제로 음극을 향해 자라며 전류의 근원을 찾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유도는 뿌리 끝을 수분과 영양분으로 안내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자원을 찾게 합니다. 통제된 실험에서 저수준 전류에 노출된 식물은 더 튼튼하고 밀도가 높은 뿌리 시스템을 보이며 때로는 지상부에서도 더 빠른 성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전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연이 부식되면서 토양으로 아연 이온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식물은 옥신 합성의 핵심인 아미노산 트립토판을 제조하기 위해 옥신 합성하여 담숑에 재기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합니다. 충물은 충금이 역시 없는 재권이 청원계 모든 성장도문 내부덕 심합니다. 청정인 정지각과 풍영듬부르게서 터 춘정하기레반 국젓떠 만점은 천정정겁에 모입니다. 옥신은 합성의 핵심이 가물을 방은석에 투리어 전검 여주가 찬두기 침부 같는데 뿌리는 나곡항보의 절니 투봄입니다. 옥신 트립토판을 제조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합니다. 옥신은 식물에게 줄기를 늘리고 열매를 부풀리며 뿌리를 뻗으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아연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경로는 멈춥니다. 아연이 있으면 성장이 급증합니다. 최근의 현장 연구는 과거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2018년 중국 연구진은 습한 들판에 구리와 아연판으로 된 저전압 갈바닉 전지를 추가하여 작물 수확량을 20~30% 높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식물은 단순히 커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했으며 더 활기찬 뿌리 시스템과 더 높은 스트레스 저항력을 가졌습니다. 이 수치들은 정원의 민속 대신 현대적인 장비로 측정된 크리스토플로 시대의 야생적인 결과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두 금속, 약간의 수분, 그리고 뿌리와 생화학 모두에 영양을 공급하는 전류입니다.
페니트릭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과 식물과학에 근거한 살아있고 테스트 가능한 가설이며 한 움큼의 동전과 한 뼘의 토양을 가진 누구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있는 구리 동전과 아연 동전 2개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단순한 전기 배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재료 목록은 짧습니다. 1982년 이전의 펜이 하나, 1982년 이후의 펜이 하나, 사포 조각, 그리고 짧은 길이의 구리선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하고 싶다면 배터리도 화학물질도 가젯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금속, 흙, 그리고 물뿐입니다. 먼저 두 페니를 사포로 닦으세요. 한쪽에서는 구리가 빛나고 다른 쪽에서는 아연의 은회색이 드러나도록 맨금속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호 코팅이 제거되고 토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링 방식의 경우 식물의 뿌리 구역 양쪽에 작은 구멍을 파세요. 약 4인치 간격을 두고 한쪽에 구리 페니를, 다른 쪽에 아연 페니를 놓습니다. 간격이 중요합니다. 전류가 뿌리 뭉치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우면서도 직접 접촉은 피할 수 있을 만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흙으로 덮고 평소처럼 물을 주면 땅 속에서 천천히 천연 배터리가 형성됩니다. 전선 방식의 경우 아연 페니 주위에 구리선을 단단히 감으세요. 구리가 아연과 확실히 접촉하도록 끝을 비트세요. 이 어셈블리를 뿌리 근처에 묻고 가급적 구리면이 위를 향하게 하세요. 전선은 표면적을 넓혀 전기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두 설정 모두 수분이 필수적입니다. 건조한 흙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식물당 한 세트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너무 많은 아연은 시간이 지나면 뿌리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들은 기초 원예적 간격을 활용합니다. 펜이나 어셈블리는 흡수 뿌리기가 가장 활발한 곳, 보통 줄기에서 4도 6인치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일단 설치되면 더 이상 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동전은 밤낮으로 조용히 제 역할을 수행하며 토양의 미세한 전류와 아연 이온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토양에 묻힌 페니는 수분에 닿는 순간 작동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아연이 천천히 소모됨에 따라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심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몇 주마다 간단히 멀티미터로 측정해 보면 설정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압이 0.5V 아래로 떨어지면 새로운 아연 페니로 교체할 때입니다. 구리 쪽은 심하게 부식되지 않는 한 대개 훨씬 더 오래 갑니다. 하지만 아연이 너무 많으면 식물을 건강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식물당 아연 동전 1개가 상한선입니다. 2배로 늘린다고 효과가 2배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뿌리 구역의 금속 이온을 과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날짜, 전압, 그리고 식물 성장의 모든 변화를 수첩이나 폰에 기록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험의 중추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뿌리 성장이 멈춘다면 전압과 사용 중인 아연 동전의 개수를 확인하세요. 강수량, 관계, 그리고 토양 pH 모두 아연이 얼마나 빨리 녹는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는 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식물을 하나의 개별 시험체로 다루세요. 보이는 것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동전을 교체하며 결과를 추적하기 전까지 규모를 키우고 싶은 유혹을 피하세요. 책임감 있는 테스트란 이 방법의 힘과 한계를
모두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니 시스템은 단순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과학은 신중하고 측정된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발견이 정원의 신화에서 입증된 도구로 이동하는 방식은 한 번에 한 식물씩,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방법은 화학 반응에 의존했습니다. 구리가 아연을 만나고 전자가 흐르며 토양이 깨어납니다. 하지만 1974년 두 연구자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깨는 사진들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크기의 3배인 무와 예정보다 2주 일찍 익은 오이였습니다. 거기에는 구리도, 아연도, 배터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자석뿐이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맛을 볼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1974년 출간된 책의 페이지마다 엘버트 로이 데이비스와 월터 롤스는 식물 생물학의 규칙을 무시하는 흑백 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한 도판에서는 무 한 뭉치가 대조군 옆에 놓여 있습니다. 차이는 미묘하지 않습니다. 자석 처리된 무는 처리되지 않은 형제들보다 질량이 거의 3배로 불어났으며 알이 너무 커서 접시를 가득 채우고 뿌리는 촘촘하게 엉켜 있습니다. 캡션은 단 한 방울의 비료도 없이 200, 300%의 증가를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특수한 토양도 화학적 촉진제도 없이 과학적으로 배치된 단 하나의 자석뿐이었습니다. 몇 페이지 뒤 다른 도파는 한 줄의 오이 덩굴을 포착합니다. 자석의 남극에 노출된 덩굴에는 이미 열매가 무겁게 달려있는 반면 대조군은 잎이 아직 미숙한 채 비춰져 있습니다. 책은 이 오이들이 예정보다 거의 2주 일찍 익었다고 기록합니다. 유일한 변수는 자석의 어느 쪽 끝이 씨앗을 향했느냐였습니다. 각 이미지는 번호가 매겨지고 라벨이 붙었으며 필기노트, 날짜, 무게, 그리고 설정의 정확한 세부 사항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도판들은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식물의 성장이 오직 화학에 의해서만 지배된다는 아이디어에 직접적인 시각적 도전을 제공하며 면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 현상의 규모는 명백합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개선이 아닙니다. 보고된 결과는 기존 원예학이 단일 개입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사진들은 그 주장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효과가 어떻게 또는 왜 작동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규칙이 깨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닙니다. 페이지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은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엘버트 로이 데이비스는 주류 과학이 묻기를 거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1908년생인 데이비스는 아웃사이더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커네티컷 시골에 자신만의 실험실을 지은 독학 물리학자였습니다. 1930년대 그의 초기 실험들은 식물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장이 상처와 박테리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하며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학 실험실과 보조금위원회가 그를 외면할 때도 계속 연구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기묘했습니다. 월터 롤스는 몇 년 후 이야기에 합류했습니다. 화학 엔지니어로 훈련받은 롤스는 데이비스의 끊임없는 호기심에 체계적인 규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기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생물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모든 면에서 관습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자금도, 학계의 지원도, 이익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모든 실험 비용은
그들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실패는 필기노트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돌파구는 흑백 필름에 담겼습니다. 1974년 10월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자기야기 생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Magnetism and its Effects on the Living System 이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과학저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거대한 무와 조기 수학 오일을 보여주는 도판들은 바로 이 자비 실험의 산물이었습니다. 각 이미지와 메모는 그들의 자작 실험실에서 얻은 직접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데이비스와 롤스는 정원에서 만지작거리는 취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의 물리학을 이해한다면 생물학의 규칙도 다시 쓰일 수 있다고 믿는 조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화학적 교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기약 자체의 과학과 보이지 않는 힘이 토양을 형성하는 기묘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하는 평생 토양에 숨겨진 고요한 신호를 연구했습니다. 레이더 기술자 출신의 곤충학자로서 그는 아일랜드의 들판과 하와이의 화산 경사면을 조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마다 무성한 수확을 내는 가장 비옥한 토양들은 질소, 인산, 칼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토양들은 상자성, 뜨거 있었습니다. 이 토양들은 강한 자석에 아주 약간 끌릴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 튀어오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민감한 측정기에 기록될 정도는 되었습니다. 칼라하는 자기 수율의 표준인 CGS 단위로 이 속성을 측정했습니다. 비옥한 화산재나 나일강 델타의 흙은 종종 1000CGS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척박한 농지나 공업용 모래는 50CGS도 겨우 넘겼습니다. 실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어두운 화산 토양 한 움큼은 자석 쪽으로 끌려가지만 고갈된 흙 한 스푼은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차이가 바로 풍요로움에 숨겨진 서명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토양 안테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상자성 암석의 각 입자는 행성의 배경에너지에 맞춰진 작은 라디오 안테나처럼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현무암, 화강암, 그리고 특정 점토들은 지구의 자연 전자기 펄스를 포착하고 저장했습니다. 칼라한의 견해에 따르면 뿌리는 이 장에 접속하여 단순한 미네랄뿐만 아니라 일종의 전기적 영양분을 끌어당겼습니다. 상자성이 높은 곳에서는 작물이 더 빨리 자라고 질병에 저항하며 물이 덜 필요했습니다. 상자성이 낮은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써도 오랫동안 땅을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수치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칼라하는 화산 토양에서 1200, 2000, 때로는 4000 CGS까지 일상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화학 처리를 수십 년간 거친 평균적인 미국의 옥수수밭은 종종 100 CGS 미만이었습니다. 함의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옥함의 비밀은 화학 세트가 아니라 자석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물리적 속성이었으며 적절한 측정기만 있다면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칼라한에게 지구 자체는 살아있는 배터리였으며 가장 생산적인 토양은 전하를 유지할 수 있는 토양들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전하가 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모든 수학의 조용한 파트너인 물은 간과하기 쉬운 방식으로 토양과 뿌리를 이동합니다.
하지만 자기 배양의 놀라운 것을 주장합니다. 단순한 자석이 물 그 자체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스와 롤스의 실험 노트와 이후 1970년대의 현장 시험에서 자기장을 통과한 물은 점성이 낮아지고 더 빨리 흡수되며 식물이 마시기에 더 쉬워진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주장은 대담했지만 메커니즘은 단순했습니다. 자석, 특히 남극은 물 분자 클러스터를 분해하여 표면 장력을 30도 40%까지 줄이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현대의 연구들은 더 보수적이지만 이러한 수치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이집트, 터키, 이란의 동료 검토 논문들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물의 표면 장력이 일관되게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처리되지 않은 물보다 15%, 때로는 25%더 낮았습니다. 실제적인 용어로 자기 처리된 물은 건조한 토양을 통해 더 빨리 퍼지고 저항이 적은 상태로 뿌리털에 침투하며 묘기의 수분을 더 빨리 공급합니다. 2020년 한 대학 연구는 추가 비료 없이 자기 관수 시즌을 거친 후 옥수수 수확량이 1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터키의 또 다른 온실 시험에서는 자기 처리된 물을 주었을 때 콩이 22%더 빨리 싹트고 더 크게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기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이익이며 체크하고 반복하고 인용할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회의론자들은 그 효과가 작고 때로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신중한 검토조차 통제된 조건에서 자기 처리된 물이 수확량을 10도 20%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한 독립 토양학자는 상자성 토양이 구조를 개선하며 자석은 물 분자를 정렬하고 수분 공급을 더 효율적으로 만듦으로써 이를 모방할 수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물리학은 미묘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물이 자석에 의해 구조화될 때 뿌리는 지름길을 제공받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이 자기 배양의 실용적인 장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정이지만 누구나 복제할 수 있고 현대 과학도 가장 세심한 시험을 통해 조용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2020년의 메타 분석이 인용됩니다. 수치는 실제입니다. 효과는 적당하지만 원리는 유효합니다. 물리법칙은 단순한 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물방울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농업 경제는 말보다는 숫자로 추적할 수 있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1945년 미국 농부들은 상업용 비료에 3억 달러를 썼습니다. 1975년까지 그 수치는 3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단 한 세대 만에 1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전시 화학 공장들이 녹색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방향을 틀면서 들판에 뿌려지는 합성 질소, 인산, 칼륨의 양도 그에 맞춰 늘어났습니다. 작물 수확량은 치솟았지만 연간 투입물에 대한 산업의 의존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자기농법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는 학술지와 컨퍼런스 자료집에서 매년 몇 건의 자기배양 논문이 실렸습니다. 10년 만에 그 숫자는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인용 그래프는 가파른 하락을 보여줍니다. 한때 작지만 끈질긴 연구의 흐름이었던 것이 비료 판매량이 기록을 경신함에 따라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나란히 도표로 그려보면 그 대조는 극명합니다. 비료 수익이 올라감에 따라 토양 물리학에 대한 관심은 과학적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상관관계는 단순히 일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판 데이터베이스와 미 농무부 통계 분석은 반비례 관계를 가리킵니다.
한 곡선은 상승하고 다른 곡선은 붕괴하는 것입니다. 숫자들이 동기를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무엇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자금이 지원되고 추구되었는지에 대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물리 기반 농업의 시대는 단 하나의 발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중력의 변화로 인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질문은 왜 영구적인 비옥함을 약속하는 도구가 끊임없는 구매를 요구하는 도구에 밀려나게 되었는가입니다. 연구 자석의 비용은 $5 미만이며 창고에 있는 어떤 도구보다 오래 갑니다. 단 하나의 막대 자석이라도 일단 적절한 위치에 놓이면 유지 보수나 추가 구매 없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작동합니다. 이를 현재 모델과 비교해 보세요. 에이커당 $50 이상의 가격이 책정된 화학 비료 자루는 매 시즌 비워지고 교체됩니다. 이러한 투입물을 공급하는 회사들에게 논리는 간단합니다. 반복되는 판매가 곧 반복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석은 일회성 판매 제품입니다. 일단 전달되면 반복되는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제품인 것입니다. 무역단체와 농업 확장사무소들은 그들의 회보에서 자기 배양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할 때조차 보통 입증되지 않았거나 현재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상업적 재배자들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물리 기반 방법들이 산업적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견고한 데이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당부하는 언어 뒤에는 구조적인 유인이 숨어 있습니다. 화학 모델은 농부들을 계속해서 반복 구매해야 하는 제품에 묶인 구독 계획 위에 머물게 합니다. 자기농법은 그 순환을 위협합니다. 그것은 탈출구를 제한합니다. 특허를 내거나 브랜드를 입히거나 유료 결제 장벽 뒤에 가둘 수 없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단지 회의론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 에이커, 매년이 곧 또 다른 거래를 의미하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험할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비용 격차는 무시하기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장벽은 시도하려는 의지뿐입니다. 단일 막대 자석, 나침반, 그리고 몇 분의 신중한 설정. 이것이 데이비스, 롤스, 켈러한의 주장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항상 극성입니다. 모든 자석에는 북극과 남극이 있지만 오직 한쪽만이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나침반을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놓고 자석의 한쪽 끝을 바늘 가까이 가져가세요. 나침반 바늘의 북쪽 끝이 자석의 남극에 끌릴 것입니다. 이 끝을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북극을 남극으로 착각하면 씨앗의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해서는 안 될 세부 사항입니다. 씨앗 충전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무, 콩, 오이 등 씨앗을 얕은 그릇에 붓고 자석에 표시된 남극 위에 직접 올려두세요.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릇을 밀봉하세요. 씨앗을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창이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약해지고 너무 길면 건조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평소처럼 심으세요. 더 많은 묘목이 뚫고 나오며 최대 4일 더 빨리 싹이 트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와 롤스의 시험에서 발화율은 20%까지 치솟았고 초기 성장은 눈에 띄게 강했습니다. 수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원 호스에 자석을 남극이 안쪽을 향하게 하여 부착하세요. 테이프로 고정하여 물이 활성면을 지나 흐르도록 하세요.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분당 1.5갤런보다 빠르지 않게 하세요. 유속이 너무 빠르면 자기장을 방해하여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이 자기 처리된 물은 토양에 더 빨리 흡수되어 그렇지 않으면 건조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뿌리까지 도달합니다. 현장 연구와 가정 실험에서는 비료 없이도 수분 침투가 10도 20% 빨라지고 초기 활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나무를 위한 자기링을 만들려면 남극이 나무 줄기를 향하게 하여 4개의 자석을 토양에 묻으세요. 밑동에서 약 1도 1.5m 떨어진 원형으로 5도 10cm 깊이에 균등하게 배치하세요. 이 설정은 화산 토양에서 발견되는 상자성 장을 모방합니다. 결실이 일주일이나 2주일 일찍 올 수 있으며 나무의 전반적인 건강이 종종 개선됩니다. 자석이 잘못 정렬되거나 잘못된 극이 사용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모든 방법은 극성을 올바르게 잡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침반으로 확인하세요. 이것들은 장난감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밀리미터와 분 단위로 측정됩니다. 바라 테스트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숫자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자석의 남극에 24시간 동안 둔열 아래 무 씨앗은 예정보다 이틀 일찍 흙을 뚫고 나옵니다. 줄기는 굵고 잎은 넓으며 7일째가 되면 거의 모든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평균적으로 10알 중 9알이 빛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북극에 노출된 옆 트레이에서는 오직 3알만이 생명의 징후를 보입니다. 나머지는 마치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봉인된 채로 있습니다. 자석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은 그 중간 어디쯤인 6알이나 7알 정도의 묘목이 나오는데 느리고 불균일하며 뿌리는 가지를 뻗기를 주저합니다. 이 패턴은 3곳의 뒷마당 필지에서 반복됩니다. 남극 그룹은 평균 87%의 발화율을 보입니다. 북극은 28%에 불과합니다. 대조군은 65% 근처를 맴돕니다. 2주가 끝날 무렵 남극 처리된 식물은 단순히 더 키가 큰 것만이 아닙니다. 대조군의 45mm, 북극 그룹의 겨우 31mm와 비교하여 평균 54mm를 기록합니다. 이것들은 우연한 이상치가 아닙니다. 수치는 데이비스와 롤스의 원래 보고서 및 수십 년 후 이어진 보수적인 대학 시험 결과와 일치합니다. 효과는 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콩, 오이, 심지어 밀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잘못된 극이 사용되었을 때 실패는 즉각적이고 심각합니다. 한 분할 시험에서 북극에 노출된 콩 씨앗 트레이는 발화율이 70% 급감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극성은 각주가 아니라 정원이 번성할지 아니면 아예 시작조차 못할지를 결정하는 차이입니다. 집에서 이러한 결과를 복제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오차 범위는 가혹합니다. 잘못 배치된 자석, 반전된 극, 혹은 약한 자기장은 모든 이점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수치가 그 자체로 증명하지만 진짜 증거는 실패 속에 있습니다. 규칙을 따를 때 성장은 가속화됩니다. 규칙이 무시될 때 자연은 멈춰버립니다. 더 큰 뿌리, 더 빠른 성장, 그리고 아무것도 전원에 연결하지 않고도 2자릿수로 치솟는 수확량.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곤충은 한 식물은 공격하고 3피트 떨어진 다른 식물은 완전히 무시할까요? 미 농무부의 한 과학자는 표준적인 답변이 틀렸음을 증명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벌레는 식물의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닙니다.
주파수를 스캔합니다. 단 하나의 구리 코일이 그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정원 속 숨겨진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식물이 번성할 때 그 잎은 에너지가 끊어지지 않은 장을 이루며 일정하고 고른 흐름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패턴은 깨집니다. 가뭄, 질병 또는 영양결핍은 식물의 대사와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잎 표면에 뜨겁고 차가운 점들이 뒤섞인 패치워크를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농업연구센터들은 작물이 시들기 며칠 전부터 열화상 이미지를 사용하여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작물을 찾아냅니다. 건강한 식물의 적외선 서명은 매끄럽고 균일하게 나타나지만 어려움을 겪는 식물은 잎 표면에서 불규칙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며 얼룩덜룩해 보입니다. 필립 켈러한 박사는 이러한 차이에서 단순히 열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건강한 식물과 병든 식물의 구분이 온도 그 너머까지 확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튼튼한 식물은 일관된 고에너지 신호, 즉 배경으로 섞여 들어가는 일종의 생물학적 정적을 방출합니다. 그는 곤충들이 이 신호에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곤충들은 주변 환경에서 그 식물을 가려내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날아갑니다. 하지만 식물이 약해지면 그 에너지장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적외선 방출은 마치 방송국 사이에 낀 라디오처럼 노이즈가 많고 무질서해집니다. 배고픈 곤충에게 이것은 봉화와 같습니다. 식물이 취약해졌고 먹힐 준비가 되었다는 명확한 신호인 것입니다. 현대 곤충학자들은 곤충들이 목표를 찾기 위해 어떻게 감각 신호를 사용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해충이 냄새와 시각적 대비에 의존한다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불꽃딱정벌레나 특정 기생벌처럼 적외선 복사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링카드 박사 같은 선도적인 곤충 행동 전문가는 1차적인 신호는 화학적이지만 곤충들은 온도 차이에 민감하며 이를 이용해 스트레스 받은 식물을 정조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곤충이 복잡한 적외선 에너지 패턴을 해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트레스 받은 식물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자신들을 노리는 생물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방송한다는 점입니다. 일관된 에너지와 무질서한 에너지 사이의 구분은 단순히 학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물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만약 식물의 조난 신호가 해충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그 신호를 마스킹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식물을 사실상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화학물질이 아니라 식물의 자연적인 에너지장을 복원하는 개입의 문을 열어주며 단순한 구리 조각 하나가 게임의 판도를 바꾸기에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달팽이 한 마리가 다음 먹이를 찾기 위해 더듬이로 토양을 훑으며 정원 침대 가장자리에 접근합니다. 바로 앞 습한 흙 속에 구리선 한 가닥이 반쯤 묻혀 있습니다. 민달팽이가 접촉하는 순간 그 몸이 구리와 습한 토양 사이의 틈을 메우며 자연 회로를 완성합니다. 전선에 연결된 전압계는 구리, 점액, 그리고 토양의 전해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0.5취 1V 사이의 급격한 상승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술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화학은 기초적입니다. 구리와 민달팽이 점액이 갈바닉 전지를 형성하는데
이는 배터리를 작동시키는 원리와 같습니다. 몇 초 안에 민달팽이는 움츠러듭니다. 첫 접촉에서 후퇴까지 보통 2초도 걸리지 않으며 그 반응은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반응은 반복된 시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가장 대담한 민달팽이조차 전선을 터치한 후에는 가던 길을 포기합니다. 토양화학자들은 통제된 시험에서 이 효과를 측정하여 전압곡선과 후퇴 시간을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민달팽이는 1.5치 2초 이내에 몸을 돌리며 다시 건너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효과는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며 결정적으로 재현 가능합니다. 작용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 스프레이나 펠릿과 달리 구리선은 누구라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약한 전기 충격은 식물에게는 무해하지만 민달팽이를 퇴치하기에는 충분하며 고철 조각과 토양에 이미 존재하는 수분만으로 살아있는 방어막을 만듭니다. 회의론자들에게 설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민달팽이 한 마리, 깨끗한 구리선 한 가닥, 기본적인 멀티미터, 그리고 초시계만 있으면 됩니다. 매번 결과는 동일합니다. 작동 중인 물리학의 실시간 시연이자 어떤 해충도 감히 건너려 하지 않는 역장입니다. 모든 실험에는 시작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 날 아침, 구리 코일이 장착된 3곳과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3곳에 총 6곳의 정원 필지에서 브릭스와 전압이라는 2가지 간단한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식물의 당분과 용존 고형물의 표준인 브릭스는 휴대용 굴절개로 확인했습니다. 각 잎 샘플의 즙을 짜서 유리 위에 한 방울 올렸습니다. 대조군은 6.8에서 7.6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7.2 브릭스를 기록했습니다. 코일 그룹은 7.0에서 7.7 사이로 평균 7.3 브릭스가 나왔습니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 숫자들은 전체 시험의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전압 판도값은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했으며 리드선을 줄기와 습한 토양에 갖다 댔습니다. 모든 필지는 38토 46mV 사이였으며 처리된 화단과 그렇지 않은 화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숨겨진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각 필지의 토양 pH, 수분, 그리고 햇빛 노출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초기 판도값들은 코일 그룹의 어떠한 이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추가 당분도, 더 높은 전압도, 즉각적인 효과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요약 차트에는 각 지표의 평균과 범위가 담겼습니다. 나란히 도표화된 브릭스 판도값은 정원에서 기른 채소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미미한 변화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압 데이터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상치 없이 6개 화단 모두에서 빽빽하게 군집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떠한 개입 전의 이 스냅샷은 향후 모든 비교의 닷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프로토콜에 따라 매주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브릭스, 전압, 해충수, 그리고 잎의 색깔까지 다음 한 달 동안 모두 추적될 것입니다. 확고한 수치와 반복 가능한 방법에 전념함으로써 실험은 관찰과 막연한 기대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해충 저항성이나 식물 활력에 대한 어떤 주장도 측정된 것이지 상상된 것이 아닌 이 기준선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1923년 파리에서 조르주 라쿠프스키 대 플랑트의 제라늄 행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근두암종 종양에 감염된 식물들의 어떠한 약물이나 화학적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쪽 끝이 열린 단일 구리 루프를 줄기 주위에 부드럽게 끼웠을 뿐입니다.
라코프스키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작은 라디오처럼 진동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진동회로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구리 코일을 두른 제라늄들은 살아남아 회복된 반면 처리되지 않은 식물들은 시들어 죽었습니다. 시연에 대한 소문은 프랑스 과학계에 빠르게 퍼졌고 식물 건강의 새로운 시대를 암시하는 헤드라인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라코프스키는 자신의 저서 생명의 기원의 도표와 설명을 발표했고 코일의 설계를 설명하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틈이 있는 닫힌 고리가 아닌 단순한 루프 형태였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보관소에 보존된 이 초기 문서들은 라코프스키 코일의 명확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거의 한 세기 후에도 그와 동일한 패턴, 즉 한쪽 끝이 열린 단일 구리 루프는 모든 전기 배양 매뉴얼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디자인은 초기 파리 정원에서의 모습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그 기원의 혈통을 현대인의 손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코프스키의 구리 루프와 오늘날 정원사들이 사용하는 코일 사이에는 한 세기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의 초기 도표들은 줄기주의를 단 한 번만 감은 단일 전선을 보여주며 항상 의도적인 끊김이 있고 결코 닫힌 링이 아닙니다. 그 열린 틈은 단순한 기벽이 아니라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라코프스키는 그것을 라디오 안테나가 공기 중에 신호를 받는 방식과 유사하게 에너지가 드나들게 하는 진동 회로로 묘사했습니다. 현대의 전기 배양 가이드들도 여전히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를 요구합니다. 식물 밑동에 헐겁게 맞을 정도 크기의 구리 루프에 연필 굵기보다 넓지 않은 틈을 두는 방식입니다. 파리의 제라늄에 부드럽게 눌러놓든 캘리포니아의 토마토 옆 토양에 박아넣든 원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열린 코일은 인터넷 시대의 발명품이나 현대 마케팅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잊혀진 실험의 직계 후손입니다. 오래된 특허, 번역된 매뉴얼, 그리고 수세대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전수된 디자인입니다. 이러한 연속성은 단순히 역사적인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DIY 지침들이 여전히 과거의 메아리를 담고 있는 이유이며 다음 단계인 자신만의 코일을 만드는 과정이 처음으로 구리선이 살아있는 줄기를 둘러쌌을 때 이후로 변하지 않은 청사진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살충제 시장의 규모는 매년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정원사와 농부들이 매 시즌 화학물질을 사러 다시 돌아오는 것에 의존하는 금융 엔진입니다. 논리는 단순하고 냉혹합니다. 곤충을 죽이기 위해 살포하지만 독은 곤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물에 스트레스를 주어 내부 전압을 낮추고 천연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한 스트레스는 식물의 화학작용과 에너지장을 변화시켜 해충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다음 해충의 습격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 살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산업보고서와 농업확장회보들은 조용히 이 순환을 인정합니다. 살충제를 한 번 뿌릴 때마다 식물의 복원력은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짐에 따라 식물은 휘발성 화합물, 약해진 세포벽 또는 에너지 패턴의 변화를 통해 더 강한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더 많은 해충이 쉬운 목표물에 끌려 찾아옵니다. 업계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항상 더 많은 제품, 즉 새로운 공식, 더 강한 용량, 최신 배합을 위한 구독입니다. 이것이 살충제 트레드밀입니다. 살포, 스트레스, 신호,
해충 발생, 반복이라는 5단계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시스템은 건강한 식물에 보상하지 않으며 병든 식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많이 사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순환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재배자들을 의존성에 가두고 지갑을 털며 매 라운드마다 작물을 약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진짜 질문은 시스템이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누구를 위해 작동하느냐입니다. 단 한 가닥의 구리선만 있으면 이론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원 채소에는 12-14 게이지의 단단한 구리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물 줄기둘레에 약 1.5-200 길이로 느슨하게 감을 수 있을 만큼 자르세요. 루프 모양으로 만들되 원을 완전히 닫지 마세요. 연필너비 정도의 틈을 남기세요. 그 열린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루프가 폐회로가 아닌 안테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루프를 줄기 위로 부드럽게 끼워 토양 바로 위에 얹거나 끝부분을 식물 옆 토양에 박으세요. 전선 피복을 벗기거나 전원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은 1분도 안 되어 끝납니다. 결과를 추적하려면 브릭스 측정기가 선택 도구가 됩니다. 7일째에 잎을 잘라 즙 한 방울을 유리 위에 짜고 브릭스 수치를 확인하세요. 14일과 30일째에 반복하세요. 코일이 작동한다면 그 수치가 상승해야 하며 때로는 한 달 만에 2-3포인트가 오르기도 합니다. 뒷마당 정원사부터 소규모 농부들에 이르는 독립적인 실천가들이 현장 노트와 온라인 포럼에 자신들의 결과를 기록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잎이 더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보고하고 어떤 이들은 해충 피해가 거의 제로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수치 데이터를 원하는 이들은 디지털 멀티미터를 줄기와 토양에 대고 동일한 간격으로 전압 판도값을 잴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은 간단합니다. 코일을 어린이나 반려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코팅되거나 처리된 전선은 피하세요. 방법은 라코프스키의 원래 도표만큼 오래되었지만 측정은 전적으로 현대적입니다. 각 측정값은 구리조각 하나가 루프 하나만으로 식물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인 체크포인트입니다. 4가지 방법. 한 세기 동안 묻혀있던 증거들. 대기전기, 대지 배터리, 자기장, 그리고 주파수 코일. 모든 것이 특허를 받았고 테스트되었으며 매 시즌 다시 사야 하는 제품들을 위해 조용히 제쳐졌습니다. 물리학은 한 번도 작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실험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결과를 추적해 보세요. 효과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말해주세요. 잊혀진 과학을 발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의 모든 정원에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만약 잊혀진 물리학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정원에 숨겨진 에너지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씨앗을 심으세요. 지식의 다음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